네, 갈등만 커졌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전쟁 중. 이 첫 번째 이슈인데요. 강력한 규제 대책 이후 조용하던 부동산이 11월 들어서 다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은 8월 이후 10주 연속 변화가 없던 서울 주간 상승률이 11월 들어서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경기와 인천의 오름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가을 이사철 급등한 전셋값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좀 강력한 규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앞서서 발표됐던 7.10 부동산 대책은 굉장히 좀 강력한 대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복이 조금 여러 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이제 뭐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왔죠. 평균적으로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정부 대책이라는 거는 짧으면 5년, 길면 한 10년 정도를 가지고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끔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정부 대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그냥 제목만 던져놓고 그 뒤에 자꾸 땜빵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 대책에 대한 실효도 별로 없어지고요. 얼마 전에는 기억나는 게 그 대통령님이 신년 회담에서 부동산 가격은 꼭 잡겠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앵커님 아십니까? 투기하고 투자의 차이를? 네, 사실 제가 방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뭔가요, 대표님? 이러려고 했는데 한 끗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요. 투기면은 아무래도 좀 많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는 게 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잘 짚었나요? 다른 차이가 좀 있을까요? 비슷한데 네네네. 저도 잘 몰라서 네.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투기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짧은 시간에 특별한 노력 없이 큰 금액을 버는 것. 이게 투기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특별한 노력 없이 버는 건 투기인데 부동산은 짧은 시간 내에 큰 금액을 벌기는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을 뭐 돈을 벌었다고 하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는 투기와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의 불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디가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그 정보를 불공정하게 받아가지고 먼저 거기에 자본을 투자해서 이득을 얻었다면 그건 투기가 되겠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 그 불공정한 정보를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뭐 개발 정보라든가 그런 정보를 받는 그 순서를 따지면 한 10등분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나 뭐 말을 하는 저나 받는 정도가 한 6번째, 7번째 될 거예요.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겠죠. 정치권에서 그 주변 분들이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를 한다면은 그 정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분들이 투기를 할 텐데 왜 일반 사람들이 생활을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방법까지 투기로 몰아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지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자, 투기는 짧은 시간 안에 노력 없이가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잘 이해가 되긴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나라의 정부 정책을 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투기와 투자 뭐 얘기 다음 이어서 해보자면 대책에서 가장 좀 예민한 부분이 세금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1주택, 2주택이신 분들도 세금 부담이 커지겠지만 특히나 강남 4구에 있는 분들도 좀 세금이 더 많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이러면 기존의 다주택자 분들 또는 강남 4구에 있는 다주택자 분들이 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네. 그분들이 뭐 원래 돈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신 분도 있고요. 그분들 말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거기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 예전에 한 80년대에 한 뭐 1억도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서 그냥 거기서 사신 적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30년이 지났더니 지금 20억, 30억이 안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그분들이 한 70 먹은 노부부가 서울에 30억짜리 지금 시세로 3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틀림없이 소득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집값이 올라가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올해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2천만 원이고요. 2025년에는 그분들 9천만 원 내셔야 됩니다. 네. 세금 내려고 집을 파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세를 받아간다는 그런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진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그만큼 내실 거고요. 예. 특히 강남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소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도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부동산 값이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려간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누군가 그 집을 다시 소유를 할 것이고 네. 소유하는데 내가 보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를 임차인한테 전가를 하게 될 것이고 다음 매수인한테 전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와서 알잖아요. 내가 뭐 보유하는데 처음에는 10,000원이 들어갔는데 12,0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물건값은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보유하기 위한 부담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버금가는 공급을 늘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벌써 한 3년 반째죠. 오로지 규제만 하고 있거든요. 공급은 안 늘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지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을 좀 번갈아 가면서 줘야 되는데 약간 채찍만 쥐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 규제를 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와 이제 부동산 시장 간에 서로 힘겨루기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된다, 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정확한 표현이죠.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네. 계층 간의 대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건가요? 처음에는 네. 이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대립이 이루어졌죠. 대립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대립하게끔 정책을 만들었죠. 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분들일 거예요. 정권 초기에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TV에서도. 정확한 세금 내시고 밝은 곳으로 나와서 사업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임대사업자들의 등록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늘었지만 정부의 정책이 그러하니 새로 임대사업자를 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그게 1년 지나서 이제 8.2 대책이죠. 8.2 대책에서는 이제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대표를 이제 임대사업자로 잡은 거죠.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때문에 매물 잠긴 현상이 나타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거의 마녀사냥식으로 임대사업자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줬던 이제 세금 혜택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로도 모자라서 징벌적으로 이제 손해를 입히게 되고요. 예.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네. 이런 전제로 해서 법률 자체를 소급하기도 했고요. 기존의 국가에서 정책을 내놔서 이런 혜택을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작한 사업을 국가에서 바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당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대놓고 말은 못해도 네. 대부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들 속상하시겠네요. 예. 다주택자하고 무주택자의 이제 계층 갈등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이제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자, 임대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자본가다. 이 사람은 자산가고 임차인을 착취해서 임차인한테 돈을 더 받아서 이익을 얻는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웠죠. 그러니까 매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임차인은 대부분 이 사람은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지금 임차를 살고 있고 임대인한테 갈취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갔어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게 만들고 서로 공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의 갈등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임대인이 다 자산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대인이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임차인이 다 착하지도 않고요. 네.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을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는 이제 계층 간의 갈등이 나와요. 네. 뭐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40대, 50대 가장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지 못하고 또 그 공급이 되는 안에서도 특별 공급을 늘리게 되거든요. 네. 특별 공급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가점을 쌓아서 내가 어느 동안 기간이 돼서 추첨을 되는 게 아니라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라든가 뭐 다자녀가 있다든가 뭐 어르신을 뭐 공양하고 있다거나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한테 이런 분들끼리 경쟁을 해라. 예. 라고 따로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 공급분이 늘어난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뭐 청약저축을 들어서 뭐 20년, 30년 가점을 쌓아온 40대나 50대들의 일반 분양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부양하는 사람이 40대, 50대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공양하는 사람이 40대, 50대예요. 가장 집이 필요한, 네. 가장 집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40대, 50대가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아들이 임대주택 받을 수 있다고 사업을 한다는데 아버지가 돼서 그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말도 못하고 소갈이를 하는 그런 계층 간의 갈등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뭐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뭐 이런 거를 추진하면서 조합원끼리 또 시공사와 조합원 이렇게 갈등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서로 득을 보는 쪽과 실을 보는 쪽은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대결하는 구도로 계속 만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